안녕하십니까. 저는 송의광입니다. 오늘은 아프리카와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또 에티오피아,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그러한 지역일 수 있어요. 젊은이들이 국제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외로 여행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직접 볼 수 있으면 좋지만, 요즘 코로나19 시대에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에게 외국에 대한 어떤 그 간접적인 경험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아마 이러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10년 정도 아프리카에서 생활한 그러한 경험이 그 아프리카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지요. 물론 동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10년을 지냈기 때문에 제가 아프리카에 대해서 다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10년이라는 기간은 또 그렇게 짧은 기간도 아니고, 저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배우고 듣고 보고 또 거기서 살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사실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영상을 찍어야 되는지.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실 수 있는, 이 영상을 보게 될 그 젊은이들, 그 학생들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여기 나와 있는 이 패널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질문이 다른 사람들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질문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돼서 오늘 이 귀한 세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아프리카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점이나 또 평소에 아프리카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하시고, 제가 아는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또 모르는 것은 또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어떻게 질문해 보시겠어요? 아프리카에 대해서? 저 먼저 질문해도 될까요? 네. 저 같은 경우 아프리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가나안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최빈국들이 다 아프리카에 모여 있는데, 그 가난한 나라들이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안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어야 될지 먼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이제 이 수업이 거의 끝날 때쯤 나와야 될 아주 심도 깊은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답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렇다면은 아프리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됐을까? 왜 아프리카가 다른 대륙과 비교해서 특별히 가난해야 될 다른 이유는 없거든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비행기를 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까지 비행기로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한 5시간 반 정도 그 비행기로 날아가는데, 하늘에서 그 땅을 내려다보는데 아프리카 땅이 전체가 다 나무가 우거진 푸른 땅이었어요. 그만큼 나무도 잘 자라고 아마 곡식도 잘 자랄 것 같은데, 그때 비행기를 타고 남아공으로 가면서 생각한 것이, 이렇게 풍요로울 수 있는 아프리카 땅인데 왜 아프리카가 이렇게 가난할까? 우리가 아프리카 생각하면, 아프리카라는 말을 들으면 가난한 나라, 기아로 허덕이는 나라, 또 서로 내전이 있어서 계속해서 전쟁이 반복되는 그러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프리카에 대해서 연구를 좀 공부를 해봤는데,
아프리카가 가난하게 된 배경에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크게는 그 아프리카의 중앙 북부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사하라 사막. 이 사막이 너무 넓은 땅인데 이 사막에서는 생산 활동이 어렵고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사하라 사막 아래에는 열대 우림 지역에 나무도 많고 또 물도 많은 그러한 지역인데 그 지역까지 가난한 이유가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노예 제도죠. 아프리카 사람들이 노예로 많이 팔려갔어요. 이제 제가 듣기로 그러니까 서부 아프리카를 통해서 이제 그쪽에 대서양이 있잖아요. 서부 아프리카 대서양을 통해서 팔려간 노예의 수가 3천만 명쯤 된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이 유럽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나라들이 부흥하고 발전하였던 그 시기에 아프리카의 이 생산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그 노동력, 그 3천만 명이나 되는 그것도 건장한 젊은 남녀가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이 유럽이나 아메리카나 남미, 북미 이런 곳에 가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아프리카는 산업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 서부 아프리카의 지도를 지금은 뭐 보실 수 없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서부 아프리카 지도를 보시면 좀 특이한 면을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서부 아프리카의 지도를 보면 식민지의 역사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 서아프리카의 한 곳의 해안가에 정착을 하고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총을 주고 또 그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시계나 무슨 이런 물건들을 주면서 그리고 돈을 주면서 당신네 부족들 말고 그 내륙에 있는 부족들을 잡아와서 자기들에게 넘기라고. 그러면 우리가 돈을 많이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서부 아프리카의 식민지가 개척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서 그 내륙에 있는 다른 부족들을 다 잡아와서 흑인 노예 시장이 끝나면 그 바로 또 밑으로 내려와서 또 항구에 정착을 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항구 가까이에 있는 부족을 회유해서 또 내부에 있는 부족들을 잡아오게 하고. 그래서 지도를 보면 그 서아프리카 지도는 해안에서부터 그 내륙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지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한 지역이 끝나면 또 좀 내려가서 또 내부를, 또 한 지역이 끝나면 그 밑으로 내려가서, 그러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자기 부족이 아니면 서로 믿지 못하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서로 어떤 경계를 유지하면서 평화롭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웃 부족이 총을 들고 와서 자기들의 부족을 잡아가고 그렇게 해서 노예로 팔아버린.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에는 종족 간의 갈등이 심각하죠. 서로 믿지를 못하고. 그러한 그 식민지의 결과로서 아프리카가 성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서부 아프리카는 그래도 그쪽에서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착촌을 형성하고 자기들의 어떤 핏줄을 보존하는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 반대로 아프리카 동쪽에 동부 아프리카는 이 아랍 사람들을 중심으로 거기서도 똑같이 노예 사냥과 노예 무역의 역사가 있었는데, 역사가들은
동아프리카에도 적어도 서부 아프리카에서 빠져나갔던 그 숫자만큼 약 3천만 명 이상이 동부 아프리카에서도 노예로 팔려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라비아 사람들은 상당히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노예를 잡아서 노예 시장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여자 노예들은 그대로 팔지만 남자 노예들은 이렇게 거세를 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자기들 땅에 그 흑인의 후손이 퍼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노예를 흑인들을 팔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동아프리카를 통해서 빠져나간 흑인들의 공동체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이렇게 DNA를 검사해 보면 그 사람들 가운데에 약 한 10% 가까이 이 흑인의 DNA가 검출된다. 그렇게 해서 노예 시장이 형성이 되고 진행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유럽 나라들이 산업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시점에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이 빠져나가면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이 노예 시장을 개척하면서 종족들 간에 극도로 불신하게 만들어서 지금은 어떤 한 나라 속에 여러 종족이 모여서 살기는 하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가 이렇게 가난하게 된 배경,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산업적으로 성장해야 될 그 시기에 3천만 명 이상, 동아프리카까지 포함하면 6천만 명 이상의 그 젊은 노동력,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노예로 빠져나갔다는 것이 아프리카가 다른 나라와 함께 성장하지 못했던 한 중요한 원인이고, 또 하나는 그 노예 제도, 노예 상인들이 노예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각 종족들 간에 극도의 불신하게 만들었다는 것. 그것이 지금 현재 아프리카가 발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이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들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아프리카에 여행을 가고 싶은데, 네. 아프리카에 여행을 가게 되면 아프리카 하면 가난한 이미지가 엄청 많이 생각이 나서 제가 가면 봉사를 해야 될 것만 같고 도와줘야 될 것만 같고, 아프리카에도 많은 여행할 수 있는 곳이나 아니면 여행을 해도 되는 안전한 국가인지도 궁금하고, 아프리카 하면 조금 가도 되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좋은 질문을 해줬어요. 아프리카, 사실 이제 첫 번째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에 앞서서 아프리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도 갖게 되고, 또 가도 되나? 또 가면은 우리가 뭐 다 도와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프리카에 대해서 갖는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땅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보다 클 것 같아요? 아프리카가 미국보단 크겠죠. 중국보다 클 것 같아요? 중국이 얼마나 큰지 모르죠. 인도보다는 당연히 크겠죠. 그런데 실제로 아프리카 땅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그 아프리카 땅에 미국을 넣고 또 중국을 넣고 인도를 집어넣고도 땅이 남아요. 그래서 동유럽을 다 집어넣고 서유럽의 독일, 프랑스,
뭐 스페인 이런 나라들을 다 집어넣고 영국 또 일본 땅까지 이걸 다 집어넣어도 여전히 아프리카는 땅이 남아요. 상상이 됩니까? 미국, 중국, 인도, 유럽 이거 다 집어넣어도 아프리카가 더 넓은 그러한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생각할 때 아프리카는 저쪽 변방에 좀 조그만한 뭐 어떻게 보면 좀 큰 나라?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주로 보는 이제 세계 지도는 우리가 보는 세계 전도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한국이 중심이고 태평양이 있고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제일 저 밑에 조그맣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메르카토르 도법을 우리가 주로 사용해서 지도를 만드는데 이 지도를 만들 때에 적도가 그 지도의 중심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고 적도를 아주 아래로 내려놨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유럽, 아시아, 북미 여기는 실제 땅보다 훨씬 크게 지도에 나타나고 남미나 호주나 아프리카는 아주 상대적으로 작게 표시가 되게 그렇게 지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지도 때문에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아프리카가 작은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아프리카는 큰 땅이고 지금 인구가 대략 한 13억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13억이 넘지만 그러나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 증가율, 인구의 증가 속도가 빠른 곳이 아프리카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제가 뭐 많은 나라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가보면 아이들이 많아요. 특별히 에티오피아에는 정말 아이들이 많고 학교에 아이들이 그렇게 넘쳐나. 길거리에도 젊은이가 많고 교회에도 젊은이가 많고 야간 학교의 학생들이 또 그렇게 많고 그래서 아프리카는 땅도 넓고 또 인구도 많고 젊은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현재는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아프리카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고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고 그것이 어느 순간 이렇게 그 능력으로 발휘될 때에 아프리카는 우리와 동등하게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대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한국이 선진국이 됐고 한국이 워낙 힘이 있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부자가 됐고 얼마나 힘이 있는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외국에 나가보면 한국이 상당히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부유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도와주고 또 친절을 베풀고 이런 일들은 계속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프리카는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겠다. 그러한 대륙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질문. 그 아프리카 땅이 엄청 크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프리카를 큰 나라 정도로만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 아프리카 대륙에 몇 개국 정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아프리카 나라에는 이제 54개국이 있어요. 그래서 2011년인가요? 2011년쯤에 수단이 남수단과 수단으로 이렇게 두 개 나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54개국이 되어 있는데
조금 아직 유엔에 등록되지 않은, 그래서 다른 나라가 그 나라로 정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러한 나라들도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유엔에 가입된 나라는 54개국인데 그 수단과 남수단이 나눠졌, 이렇게 분리 독립했을 때에 그때 이제 에피소드를 제가 한 가지를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북수단 수단 사람들은 종교는 이슬람이고, 약간 샘족이니까 피부가 하얀 사람들이 많죠. 이 수단 사람들이 지배계층이고, 남수단 사람들은 피부가 검고, 그리고 기독교인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북쪽에 있는 수단 사람들이 이 남수단 사람들을 많이 착취를 하고 힘들게 하는데, 문제는 남수단 쪽에 유전이 많아서 거기서 석유가 나옵니다. 그 석유를 홍해까지 끌고 와서 거기서 수출을 해서 나라가 돈을 버는데, 남수단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기 땅에서 석유가 나와서 그걸 가지고 팔아서 부자가 되는데 그 혜택이 자기들에게는 많이 오지 않고, 이 수단 사람들,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니까, 그래서 이제 남수단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독립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분리 독립을 위한 투표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선거를 통해서 투표의 결과로 분립할 것인지 아니면 한 나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자. 이런 이제 결정이 내려졌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분리 독립을 위한 투표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남수단 사람 특별히 글도 모르죠.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숫자도 잘 모를 거예요. 말도 달라요. 부족들이 여러 부족이 있어서. 그래서 독립을 찬성하느냐 아니면 독립을 반대하느냐, 여기에 대한 국민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 투표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식으로 투표 용지는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때 제가 이제 이웃 나라잖아요. 에티오피아와 수단은 붙어 있는 나라인데, 그때의 수단에서 그 남수단 분리 독립을 위한 투표 용지를 만들었는데, 투표 용지에 그림이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하나는 손을 못 잡는 거예요. 이것은 분리 독립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가자라는 것이고, 하나는 손이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독립을 원하는 것이고, 두 손을 맞잡고 있는 건 독립하지 말고 한 나라로 같이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선거를 했는데, 투표를 했는데, 결과가 약 98% 이상이 이 독립을 원해서, 그래서 수단이 남수단과 수단으로 두 개의 나라로 분리해서 독립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라고 하지만 사하라 사막 이북에 있는 나라들은, 여기는 중동과 거의 문화권이 같아요. 종교도 그렇고 언어도 아랍어를 쓰고 이슬람을 믿고, 그리고 백인들도 많고, 그리고 사하라 사막이 있고, 사하라 사막 이남은 흑인들이 있고, 또 거기에는 또 가난한 나라들도 많고, 기독교가 강하고, 그렇게 이제 아프리카가 구성이 되어 있죠.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저 질문 한 가지 더 있는데, 네. 그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나 젊은이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젊은이들은 혹시 뭘 하고 노는지, 아니면 그들의 특별한 문화?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해요.
예. 그 아프리카에 젊은이들이 많은데 젊은이들에게 독특한 문화가 있는가? 물론 제가 다 둘러보지는 않았지만 독특한 문화가 있죠.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젊은이들 그 남자들은 주로 이렇게 모여서 그냥 노는 것 같아요. 그냥 커피도 마시고 게임도 하고 그냥 놀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공 하나를 던져주면 공을 가지고 축구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전에는 그냥 모여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프리카는 주로 이제 여자들이 일을 합니다. 여자들이 이제 애 낳아서 키우고 밥하고 빨래하고 밭일하고 남자들은 뭘 할까요? 남자들은 주로 놀아요. 보니까 물론 지금 도시화된 곳과는 좀 다르지만 시골 지역에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놀고 먹어요. 여자들은 정말 뭐 힘들게 일하고 또 사람 대접 잘 못 받고.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 시골의 남자들 하는 모습을 보고 야, 이 에티오피아 남자들은 꼭 숫사자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에티오피아 상징이 사자잖아요. 에티오피아의 가장 중요한 동물이 사자고 지금 에티오피아 국기의 가운데에는 별이 있지만 이 공산정권 이전에 에티오피아 국기 그 가운데에는 유다의 사자가 문장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에티오피아 남자들은 꼭 숫사자 같아요. 숫사자가 하는 일은 이 암사자들이 사냥해 온 그 음식물을 뺏어 먹든지 자기의 영토를 지키면서 종족 보존의 기능만 하는 것이 숫사자 같은데 꼭 에티오피아 시골 남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현대화되면서 도시화되면서 남자들도 일을 하고 생활이 많이 바뀌었지만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젊은이들의 어떤 독특한 문화가 있는지.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티오피아의 교육열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 공부를 제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골 사람들이 도시에 와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이제 야간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열들을 감안하면 멀지 않은 시기에 에티오피아도 상당히 많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